자, 이제 39번째 강의 시작을 해볼게요. 39번째. 잠깐만요. 마이크를 조금만 당길게요. 자, 372쪽 39번째요. 거기서 어디 할 차례냐면 372쪽 9번 질문 할 차례죠. 9번 질문. 자, 지방자치단체 장이 시장의 위임에 따라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얘도 설명을 하기 전에 결론적으로 쉬워요. 우리 대법원은 계속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보냐면, 너도 배상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도 배상해야 되고 국가도 배상해야 된다, 혹은 국가도 배상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 너도 배상해야 된다, 계속 이런 뉘앙스로 결론을 내고 있죠. 그리고 그 논리는 이해해볼 수는 있지만 아무튼 그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안을 던져주고 이런 경우에 얘도 배상해야 하냐? OX 이렇게 물어보면 응, 언제나 그렇게 답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국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게 정선지죠. 그런데 설명을 굳이 하자면, 자 보시면, 자, 시장이 위임에 따라 국도의 관리청이 됐대요. 야, 국도는 뭐예요? 국도?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무는 이 도로를, 국도를 관리하는 사무는 누구의 사무예요? 국가. 그런데 그것이 시장에게 위임이 됐대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관임이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국가는 무엇으로서 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국도라는 영조물, 국도라는 공물의 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자, 이 경우에 지자체도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자체는 왜 그래요? 비용 지출자,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비용 부담자로서 6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죠. 그죠? 그렇게 본다. 기억하시면 되죠. 이거 모르셔도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에 국가도 배상 책임을 져야 되니 응, 그냥 그렇게 답하실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문 보시면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문들을 쭉 보시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만 배상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든가, 지방자치단체만 배상 책임을 지고 국가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든가, 그런 식의 지문은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쉬운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복잡하지만 설명하자면, 그러나 결론이 굉장히 쉽죠. 왜냐하면 대법원이 계속해서 국민 보호를 위해서, 두텁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택적 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논리를 어떻게든 펴서라도 그런 얘기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3번 질문인데, 얘는 이제 변이죠, 변. 지역적인 거예요. 얘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국가배상법과 관련해가지고 행정법의 영역을 넘어서요. 얘는 민법의 영역인데, 자 보시면 국가배상법 6조 2항은, 6조 2항이 뭐였죠? 비용 부담자가 사무기속 주체와 다르게 존재하는 경우에 대외적 책임에 대해서는 6조 1항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대내적 책임에 대해서는 6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대내적 책임, 그러니까 내부 정산의 문제에 대한 얘기죠. 근데 아무튼 그 규정은 도로의 관리 주체와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 부담하는 경제적 상호간에 내부적으로 구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 적용될 뿐이므로, 이를 들어 구상권자인 공동 불법행위자에게 대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그냥 단타형으로 암기해가지고 그냥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대항할 수 없다, 그냥 결론 외우셔서 찍어주세요. 시험장에서 만나면. 자, 6조 2항 국가 지자체 사이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일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그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뭔 소리예요? 이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공무원 수험의 시험의 범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이게 민법에서 부진적 연대채무의 법리가 이제 공동불법행위자와의 법리와 막 결합해가지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요거 모르셔도 되고 그냥 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험 직전에 여러분들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다 해서 그냥 단타형으로 찍어내면 되는 것이죠. 경찰 시험에서 굳이 작년에 보세요. 92년도 판결을 그냥 구태여 끌고 왔거든요. 이거 그냥 틀리란 취지에서 진짜 지엽적인 거, 논리 없고 맥락 없는 거 아무거나 끌고 와가지고 교과서에 써있는 거 그냥 출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똑같이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변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냥 단타형으로 공동불법행위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6조 2항을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어디냐면 이제 10번 질문 볼게요. 10번 질문. 광역시인 A시의 구역 내에 A시장이 교통신호기를 설치했는데 그 관리 권한은 교통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A시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기관이임이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문이 이렇게 전제로서, 이거 전제로서 O냐 X냐를 풀으라는 게 아니라 딱 그 사례, 네가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될 전제로서 이렇게 딱 던져준 거예요. 그런데 A시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기관 위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무는 원래 이 교통신호기 설치 관리 사무는 누구의 사무냐면 광역시의 사무고, 그것을 A시 시장이 수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국가기관인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것이죠. 다시요. 이 사무가 누구 거냐면 A광역시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A광역시의 것이니까 A시장이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기관이 임했대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것을 기관으로 A시장이 있는데 그것을 국가기관인 지방경찰청장에게 기관 위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방경찰청장은 국가기관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은 지방에 있지만 경찰청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 그래서 그리고 경찰은 국가공무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국가기관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국가라는 법인의 기관인 지방경찰청장에게 기관 위임이 된 상황일 때 있다. 그때 A씨 관할 지방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교통종합관제센터에서 그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미신호기가 고장난 채 방치되어 교통사고가 났다. 그죠? 이때 A씨는 어떻게 책임을 지고 국가는 어떻게 책임을 지냐? 자, 이때 A씨는 사무기속 주체로서 국가는 비용 부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때 이 지방경찰청장은 누구의 기관으로서 일하는 거예요? 광역시, A광역시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이 사람은 원래 국가공무원이지만 기관위임 사무를 수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A광역시의 기관으로서, A광역시의 공무원으로서 기능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자 보시면 이때 A씨는 사무기속 주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왜 그래요? 이 신호기 관할 사무는 누구 사무니까? A씨의 것이니까. 그래서 국가배상법 2조나 5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신호기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때는 국가배상법 5조에 따라 A씨는 사무기속 주체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요. 그 다음 국가는요? 국가는 비용 부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왜? 국가는 왜 지는 거예요? 비용 부담자로서? 지금 지방경찰청장에게 월급을 주는 사람으로서 혹은 지방경찰청장이 그 신호기를 관리할 때 뭐 설치업자나 수리업자한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지방경찰청장, 그러니까 국가의 비용으로서 나간다고요. 그래서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고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국가는 비용 부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6조 1항에 근거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 얘기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10-2번 보시면 이게 오선지이지만 강해야 될 필요가 있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같은 사건이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그 관리 권한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 경우에 자 이때 국가배상법 5조에 의한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국가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배상 6조 1항 소정의 비용 부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틀렸죠. 얘는 어디를 출제한 것이냐면 국가는 이 경우에 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6조 1항에 따라 비용 부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요? 지방자치단체는 사무기속 주체로서 5조에 근거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겁 나시겠죠? 쫄겠죠? 선생님 그러면 제가 아까 강의할 때 이 경우에 국가도 지는 것인가 지방자치단체도 지는 것인가를 물어보는데 그냥 둘 다 진다 이렇게 하면 O라고 처리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출제했을 경우에처럼 이렇게 법조문도 체크하면서 봐야 돼요. 네,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결론적으로 얘도 져야 되냐, 쟤도 져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둘 다 져야 된다는 게 언제나 정선지예요. 그런데 요런 식으로 지금 숫자 깔아드렸죠. 법조문 근거해가지고 깔아드렸을 때는 이때에는 법조문까지 체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대부분 요걸 비틀어 출제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여기서처럼 이제 정답이 보이지 않을 땐 요것도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볼 땐 이런 선지가 저는 좀 더 많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그냥 단타형으로 외웠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 좀 이해했는가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체크를 해주세요.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비틀어 출제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정답 보이지 않을 때는 의심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국토해양부 장관 현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하는데 이 판례가 나왔을 때 국토해양부 장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방자치단체 하천 공사를 대행하던 중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원래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지자체. 근데 그거를 누가 대행한대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뭐 하고 있는 상황일까요? 기관임 받아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관임 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처럼 일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때 지방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면 하천관리청에 속한 지자체는 국가와 함께 국가배상 5조 1항에 따라 지방하천 관리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자체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고 맞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는
5조 1항에 근거하냐 아니면 6조 1항에 근거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얘는 5조 1항에 근거하는 것이죠. 왜냐면 이 사무는 지자체의 사무니까. 그리고 국가와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약간 문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국가도 5조 1항이 아니라 국가는 6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아무튼 지자체는 이때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리고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긴 하는데 이때 근거가 5조 1항이다 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세요. 네. 이 경우에 국가가 비용 부담자가 되는지는 아시겠죠? 왜냐하면 그 사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장관인데 이 사람이 법적으로는 지자체 기관인 것처럼 수행을 하지만 그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월급을 주고 대외적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국가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외부적으로 공사를 아웃소싱 한다든가 할 때 계약 체결할 때 명의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제 실제로 집행하고 명의자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용 부담자가 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2번 얘는 지역적인 판례예요. 지역적인 판례고 이거는 그냥 단타형으로 외우는 것이 빠른 판례인데 자, 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보시면 광역시와 국가가 등장해요. 광역시는 지방자치단체고 국가는 이제 국가죠. 얘네가 둘 다 모두가 되게 특수한 상황이에요. 도로의 점유자, 관리자, 비용 부담자로서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에는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궁극적으로 6조 2항에서 말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는 자에게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광역시와 국가의 내부적 부담 부분은 그 도로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재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해석을 볼게요. 지금 그 372쪽 맨 아래요. 점유자에 해당하면 저희 점유자 얘기가 왜 나오냐면 점유자에 해당하면 민법 758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고 관리자에 해당하면 국가배상법 5조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비용 부담자에 해당하면 6조 1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서 점유자, 관리자, 비용 부담자가 등장하는 것인데 어떤 사안인지 모르겠지만 광역시랑 국가가 둘 다 도로의 점유자이면서 관리자이면서 비용 부담자로서의 중첩적인 지위를 부담하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이 판례는 이 세 가지 개념이 한 주체에게 중첩될 수도 있음을 전제로 이렇게 광역시와 국가와 모두 동시에 점유자이면서 관리자이면서 비용 부담자인 상황이라면 위와 같이 궁극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될 책임을 분담해야 된다라고 판시했대요. 다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자체가 있고 국가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지자체가 있고 국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자체는 비용 부담자, 국가는 사무기속 주체 요렇게만 딱 이렇게 한 개념이 하나씩만 1대1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이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지자체가 비용 부담자이기도 하면서 사무기속 주체이기도 하면서 점유자이기도 하다. 그리고 국가가 사무기속 주체이기도 하면서 비용 부담자이기도 하면서 점유자이기도 하다.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이 한 주체에 중첩될 수도 있음을 전제로 해가지고 만약 혹시 그런 경우라면 쉬고 그런 경우라면 6조 2항 그러니까 비용 부담자와 사무기속 주체가 달랐을 경우에 내부적 구상관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는 6조 2항에서 등장하는 문제가 되는 개념인 궁극적 손해배상 책임자가 그것이 그것이 둘 다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둘 다라는 것은 모두가 국가랑 광역시 모두가 둘 다 궁극적 손해배상 책임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그때는 그러면 내부 정산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냥 종합적으로 결정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분담해라 이 소리거든요. 어느 한쪽이 궁극적으로 몰빵까지 말고 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책임을 져야 될 자로서 구상을 당하는 애로 귀결되지 말고 분담해라. 예를 들어서 뭐 7대3 이렇게 분담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안인데 변별력 확보 목적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런 것이 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안은 이제 광역시가 점유 관리하던 국도 중 일부를 이제 포장공사하면서 국가가 대응하게 하고 막 이런 사안인데 요거까지는 출제하려나? 요게 출제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요 판례 원문을 그냥 복붙해서 출제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지역적인 판례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넘기면 373쪽 가시면 13번 지문 있죠? 자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자 국가하천이래요. 그러면 이 하천의 설치 관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무기속 주체가 국가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지자체 장에게 위임됐대요. 뭐 한 거예요? 기관임 했다. 같이 기관임한 경우 국가는 사무기속 주체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비용 부담자로서 해당 시도는 구하천법 59조에 따라서 비용 부담자로서 각각 중첩적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국가 해당 시도 모두가 국가배상법 6조 2항 소정에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이 판례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6조 2항 있죠. 6조 2항 비용 부담자와 사무기속 주체가 다른 경우에
그 내부 정산 문제에 대한 규정이요. 근데 거기서 내부 정산과 관련해 가지고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권을 행사하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실제로 피해자한테 돈을 준 놈이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럼 누가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인데가 학설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주류적인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요? 주류적인 판례는 예, 그 사무귀속 주체설. 그래가지고 이 사무귀속 주체 때문에 뭐 기관 이임을 했다면 사무귀속 주체 때문에 그 사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한 것이니까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는 사무귀속 주체를 가리킨다라는 게 주류적인 판례인데, 요 판례에서는 이제 기여도서를 따른 것으로 평가가 되는데, 기여도설이 뭐예요? 기여도에 따라 분담해라. 둘 다 되니까 기여도에 따라 분담해라. 요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그렇게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 판례가 그것을 따른 것으로 이제 평가되는 판례예요.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가와 해당 시도 모두가 배상 책임 있는 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기여도서를 따른 것으로 평가되는 판례고, 출제된 적은 없고 그냥 박근성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판례예요. 그런데 자 보시면 아까 12번 지문 있었죠. 여기서도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지자체와 국가가 있을 때 사무귀속 주체와 비용 부담자 개념이 어느 한쪽에 이렇게 딱 배타적으로 딱딱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주체가 여러 가지를 중첩할 때에는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얘도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기여도서를 따른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판례거든요. 그런데 자 13번,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수험생이니까 수험생으로서 중요한 것은 이 지문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OX 판단할 것인가를 그냥 찍어낼 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여기 보시면 요런 표현을 주네요.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요런 표현을 주죠. 그때는 그러니까 모두가 해당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모두가 배상 책임 있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념지표로 삼아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렇게 처리하세요. 자 여기를 볼드 쳐드릴게요. 제가 책을 출간할 때는 제가 책 정식 출간할 때는 그러니까 딱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모두가 요것만 체크해서 시험장에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를 제가 볼드 쳐가지고 출간해 드릴게요. 됐죠? 그 다음에 그리고 12번도 제가 설명을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자세하게 써놓긴 했는데, 수험적으로는 그냥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 모두가 종합하여 결정한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373쪽 가셔서 15번이죠. 이거는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이 보기 전에 이런 얘기요. 비용 부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비용을 부담하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다시, 어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중에 어떤 행정주체가 비용 부담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6조 1항에 근거해서 비용을 부담하기는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당연한 얘기죠. 그걸 하고 이게 있는 얘기예요. 보시면 군수또는 그 보조공무원이 농수산부 장관으로 도지사를 거쳐 군수에게 재임된 국가사무인 개간 허가 및 그 취소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국가배상법 6조에 의하여 지자체인 군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하나요. 국가와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왜냐하면 이제 이 경우에 국가 위임 사무니까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 위임 사무니까 국가는 5조의 근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테고, 그 다음에 군은 6조의 근거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텐데, 6조의 근거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려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이긴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죄송해요, 목이 약간 잠기네. 자, 다시 해볼게요. 죄송해요. 자, 17번. 갑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 도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 방치한 낙하물로 인해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이를 이유로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 이해되죠? 자, 이제 1번. H자체가 위 도를 권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도 A 지방자치단체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물어보는 거예요? 영조물 책임에서 말하는 그 영조물이라는 것은 강학상 공물을 의미하는데, 공물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권한 없이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권한 없이 실제로 그냥 관리하고 있기만 해도 그것이 공물로 취급될 수 있냐? 그렇다고 보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이제 하자의 개념에 대한 거죠. 하자는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3번 3 보시면 자, 위토로가 국도인데 그럼 원래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자체 장에게 위임됐다, 기관임이 됐다는 거죠. 그럼 이때 국가는 5조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는 6조 책임을 지는 거죠. 이때 A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대외적으로 지출한 자에 불과하더라도 가압은 A 지자체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비용 부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수 있냐? 응, 그렇다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6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 이 경우는 이제 갑이 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이냐? 응, 그걸 말하는 거죠. 알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얘도 기출 표시가 없는데 얘도 아마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처리하셔도 되겠죠.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되게 변호사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변호사 시험이 객관식의 경우는 그러니까 주관식이 어려워. 주관식도 있고 뭐 다른 법 과목이 많아가지고 어려운 거지. 객관식 행정법만큼은 제가 볼 땐 7급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7급이나 9급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또 어려운 주제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해, 국가배상이 아니라 행정상 손해정보와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 국가배상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 제도가 등장하는데 이 손실보상 들어가 볼게요. 손실보상이 굉장히 어렵죠. 손실보상이 사실은 학자들도 못 따라가고 있어요. 학자들도 못 따라가고 있고 판례는 치고 나와서 판례는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단타형으로 판례를 딱 결론만 내주는데 학자들은 이게 뭐야 이러고 있고 실무에서도 학자들에 의해서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실무에서도 이게 뭐야 막 그래가지고 실무가들 여기서 말하는 실무가들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행정법원 판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손실보상 청구 관련 전문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그냥 혼자 공부해요. 혼자 막 논문 열어보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량진에서는 더더욱 따라가기 어려운 주제인데 다행히 제가 지금 미국에 있는 동안 시간이 나가지고 이걸 공부를 진짜 많이 할 수 있었어요. 네, 막 박사학위 논문 진짜 한 10개 읽어본 것 같아요. 자, 됐고, 자 아무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행정상 손실보상 정보제도인데 손실보상의 의의와 본질 나와 있는데 주요 개념 정리 뭐 혼자 보시면 되겠고요. 다 기본 강의 때 한 거여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쭉쭉 넘겨가지고 375쪽 가면 경계이론과 분리론 나오는데 이것도 기본 강의 때 다 했던 얘기들을 이제 말로 풀어 쓰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진 거예요. 그래서 혼자 보셔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 기본 강의 때 배웠던 내용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376쪽에 보면은 요 표로 정리해놨는데 이거는 위에서 읽은 내용을 이해했는지 못 이해했는지 체크하시라는 목적에서 의도해서 이렇게 표로 정리 한번 해드린 거죠. 또 그래서 또그 글로 줄글로 기본 강의 때 말로 했던 것을 여기에서는 줄글로 풀어 쓰고 그 다음에 요걸 또 표로 정리해 드린 거예요. 경계론과 분리론에 대한 얘기 됐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뭐 상당한 보상, 정당한 보상 기본 강의 때 했던 거 다 아시는 얘기고, 자 6번 기본 강의 때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했어요.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그것을 공권으로 보는 공권설과 그것을 사건이라고 보는 사건설의 대립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법상에 권리냐? 아니야 사법상에 권리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싸우고 있대요. 근데 그럼 판례는 자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한 일반법이 없죠. 그러니까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법이 없어요. 국가배상 청구권의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이라는 일반법이 존재하는데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없죠. 그래서 판례는 개별법적으로 흩어져 있는 손실보상 청구권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것은 공권인지 사건인지를 판단하는 것들만 존재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손실보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고 토지보상법이라고 약칭하죠. 그것상의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권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천법 부칙상의 손실보상 청구권 공권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게 되게 법률 이름이 되게 길죠. 법률 제 3782호 중 말이 꼬이네. 법률 제 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법률이 있거든요. 이 법상의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권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판례가 좀 있는데 수산업법상의 손실보상 청구권은 사건이라고 봤어요. 다시 수산업법상의 손실보상 청구권은 사건이라고 봤어요. 요 판례가 있으니까 개별법상 판례만 흩어져 존재하는데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산업법은 사건으로 봤다. 근데 이거 갖다가 하천법 뭔가 물 얘기 얘도 수산업법 물 얘기 이런 식으로 막 뭉뚱그려서 외우지 마세요. 하천법은 공권이라고 봤고 수산업법은 사건이라고 봤어요. 정확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됐고 그 다음에 자 이제 관련 조문 정리 헌법 23조랑 37조 깔아드렸는데 얘는 왜 깔아드린 거라면 여기에 그 요거요.
요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이 왜 싸우는 것인지를 이해하려면 한번 읽어봐야 되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깔아드린 것이고 됐고요.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관련 지문 정리들이 나오는데 강의할 것은 377쪽 가서 보시면 자, 헌법 23조 3항 8번 지문 볼게요. 377쪽에 8번 지문이요. 자, 보시면 8번 지문 23조 3항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376쪽으로 가셔서 23조 3항 한번 읽어볼게요.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자,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말고 그 앞부분을 잠깐 읽어보려고 하는 건데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자, 무엇을 법률로 하되 라고 되어 있냐면 이 법률로서 하라는 건 법률로 정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뭘 법률로 정하래요? 재산권 수용, 재산권 사용, 재산권 제한, 그리고 그것이 있었을 때 뒤따라야 될 보상, 그것을 법률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죠. 맞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상을 법률로 하되 라는 게 뭔 소리냐에 대해서 370쪽 가셔서 377쪽 8번이요. 헌법 23조 3항의 규정은 보상 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보상액의 산출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률로 정하라고 넘겨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데 뭔 소리냐면 해석을 보시면 바로 이해돼요. 단순히 법에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하지 말고 얼마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규정하라는 의미로서 법률 유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23조 3항의 규정의 법적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이 이렇게 판시한 거예요. 그냥 그런 것이다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혼자 보시면 될 것 같고 쭉쭉 넘기셔서 378쪽에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 여기 들어갈 차례죠. 여기 들어보시면 자, 주요 개념 정리 이렇게 있는데 자, 1번부터 볼까요?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헌법 23조에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만 법률적 차원에서는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일반법은 없다. 다 아는 얘기죠. 다만 개별법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토지보상법 있을 뿐이다. 구체적인 손실보상 청구권은 개별법에 흩어져 존재하고 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거를 이론적으로 일반화해가지고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개해야 되는 논의는 그 개별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닌 한 일반화된 추상적인 얘기들이 지금부터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그럼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는 일반화된 그 개념에 따라 그것에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무엇이 제시되고 있냐면 전통적으로는 경계이론에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계이론이 원래 분리이론보다 먼저 존재했던 견해잖아요. 그래서 이 이론에 따라 그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정립이 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별로 큰 의미가 없는 문장이고요. 그래서 손실보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에 대한 침해작용으로 인하여 재산권의 손실이 발생하였어야 되고 그 손실이 특별한 희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이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요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가지고 이 요건이 자,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공공필요가 인정될 것. 두 번째, 재산권에 대한 손실이 발생했을 것. 세 번째, 그 손실이 권력적 작용에 의해 발생했을 것. 네 번째, 그 손실이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될 것. 다섯 번째, 침해작용이 적법할 것. 여섯 번째, 침해작용이 의도한 대상에 대해 발생한 손실일 것. 이렇게 6가지로 구체화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지금부터 검토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 요건 중 하나로 보면 공공필요가 있어야 되죠. 공공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공용침해 중, 그러니까 공용침해라는 것은 공용 수용, 공용 사용, 공용 제한을 통틀어 일컫는 개념이죠. 공용침해 중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이 공공필요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한 절차로서 사업인정 절차라는 걸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우리 대법원은 자, 그러니까 사업인정 절차라는 건 이런 거죠. 언제 자,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려면 그것의 원인이 되는 행정작용이 공공필요 때문에, 공공필요라는 건 뭐예요? 공동체 전체 이익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작용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자, 이 경우에 과연 공공필요 요건을 구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로서 구체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어떤 절차를 두고 있대요? 그 판정 절차로서 사업인정 절차라는 걸 두고 있대요. 그 사업인정 절차와 관련해가지고 실무상으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데 대법원은 언제 사업인정을 받을 수가 있냐면 첫 번째,
실정법상 공익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을 것. 무슨 말이냐면 그 법에 이러이러한 사업은 공익사업이야. 이러이러한 사업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하는 사업이야 라고 열거가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실제로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사업 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 능력이 있을 것. 그러니까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특히 능력이 문제가 되는데, 돈이 없는 애들이, 무슨 사업할 능력도 없는 애들한테는 사업 인정을 발급해주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요건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조금 갑자기 뜬금없이 등장하는 문장이긴 하지만 사업 인정과 관련해서 그런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세요. 왜 기억해 주셔야 되냐면, 사업 인정이라는 것은 이제 뒤에 가서 다시 배우겠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또 클로즈업 해가지고 다시 다루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때 사업 인정 절차에 대해서 디테일한 법률 조문과 디테일한 법리들을 알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어차피 중요한 거 지금 여기서 한꺼번에 다뤄버린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6번 가볼게요. 자, 이와 관련하여서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에 근거하여 공용침해가 이루어진 경우에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다음과 같이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요 괄호 부분은 그냥 지우세요. 괜히 써놓은 것 같아요. 네, 혼란스럽기만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다시 이것 관련해가지고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공용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이제 공용침해 작용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데 그때 보상 규정은 그것과 관련해서 공용침해에 대한 규정을 두면서 보상 규정은 두지 않았을 때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싸우고 있대요. 어떻게? 이 학들론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제시되고 있죠. 5가지가 제시되고 있고, 판례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가 또 달라요. 그리고 이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가 얘네 학설하고 또 완전히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될 건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 견해를 각각 딱딱 구분하셔가지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고맙게도 얘는 거의 출제가 안 되고 있죠. 자, 한번 읽어보면, 보상 규정이 없는 법률에 근거하여 공용침해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구제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자, 학설로서는 먼저 방침 규정설 혹은 프로그램 규정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공용 침해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럼 얘네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러면 그 입법자들이, 국회의원들이 보상 안 하기로 한 거야. 그러면 왜 학설 이름이 방침 규정설이라고 붙었냐면, 헌법 23조에 보면은 23조 3항에 보면 보상에 대해서 법률을 규정하라고 되어 있죠. 얘네들은 그 23조 3항이라는 헌법 규정을 그냥 공자님 말씀 같은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법적인 효력은 없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거는 그냥 가급적 그렇게 보상도 법률로 규정해가지고 손실보상 청구권을 국민에게 보장해주라는 취지인 것이지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손실보상은 규정하지 않았다, 그럼 그냥 참고 받아들여야 돼, 국민은. 이렇게 보는 견해인데 오늘날 이걸 주장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 다음, 자, 직접 효력설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직접 효력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법률에 근거가 없어? 근데 헌법에 보면은 보상을 꼭 해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헌법 23조에서 사망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헌법 23조 사망을 법적 근거로 삼아서 곧바로 보상 규정이 법률적 차원에 없어도 손실보상 행사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헌법 23조 3항의 결부조항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견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결부조항이 뭔지는 아시죠? 복습해볼게요. 결부조항이라는 거 뭐예요? 23조 3항을 결부조항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23조 3항이 결부조항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23조 3항을 결부조항이라고 본다, 아니라고 본다. 뭔 소리냐면 23조 3항에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공용침해를 규정한 그 법률에, 같은 법률에 보상에 대한 규정도 반드시 둘 것을 요구하는 규정으로서 헌법 23조 3항을 이해하는 견해를 결부조항이라고 보는 견해라고 보고, 보상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기는 해야 되지만 꼭 반드시 공용침해작용을 규정한 그 법률, 같은 법률에 꼭 보상 규정도 같은 법률에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견해가 23조 3항을 결부조항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직접 효력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법률상 근거 없냐? 그래도 그냥 받을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아니라고 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견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자, 위헌 무효설 혹은 입법자에 대한 직접 효력설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자, 이 경우가 뭐예요? 공용침해에 대한 근거 규정은 있는데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경우 손실보상 청구권을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법률에 의해서 보상 청구권이 구체화가 되어야만 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견해예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
사인은 그에 대해 취소송으로 다투어야 되며 다만 손해배상을 입은 경우는 국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견해. 뭔 소리냐면 자, 이 학자들은 23조 사망이 결부 조항임을 전제로 하는 견해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은 공용 침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으면 반드시 그 법률에는 보상 규정도 뒤따라 붙어서 하나의 법률에 두 개가 다 들어와야 된다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렇지 않으면 23조 사망에 반해서 위헌이라고 보는 견해예요.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용 침해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일 때 그 공용 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지금 배우고 있는 논쟁이잖아요. 그런데 이 견해에 따르면 뭐라고? 공용 침해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어? 그럼 그거 위헌이야. 그리고 위헌인 법률에 근거하여서 공용 침해를 했으니까 그것은 위헌적인 공행정 작용이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위헌이니까 당연히 위법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취소송으로 들어가야지. 그리고 위법한 작용이니까 손실보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배상의 문제이지, 이렇게 주장하는 견해라고요. 근데 얘는 또 추가로 왜 손실보상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냐면 위법한 작용이니까. 그리고 또 얘네들은 뭘 전제로 하냐면 손실보상 청구권은 법률로 구체화가 된 경우에만 발생하는 권리야, 이렇게 봐요. 직접 효력설은요, 법률로 구체화가 되지 않아도 곧바로 헌법 조문에 근거해서 법률에 없어도 헌법에만 근거해서도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는 것이 인정될 수 있는 견해라고 보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결부조항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2번 볼게요. 23조 사망은 왜 얘네가 입법자에 대한 직접 효력설이라고 이름을 붙냐면 국민에 대해서 손실보상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더러 공용침해를 할 때는 보상 규정을 꼭 만들어라 라고 입법자들에게, 국회의원들에게 뭔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규정일 뿐이야 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붙기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얘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이게 노량진에서 못 따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23조 사망이 결부조항이라고 보고 있죠. 그러니까 보상 규정을 두지 않은 채 만들어진 공용침해 근거 법률은요, 위헌이긴 한데 왜 위헌이냐면 부진정 입법 부작이어서 그래요.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침해도 위헌으로서 위법이라고 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결부조항이라고 보죠. 23조 사망을 결부조항이라고 본다는 것은 헌법 23조 사망은 공용침해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할 때 공용침해의 근거가 되는 규정과 보상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서 법률에 함께 둘 것을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견해가 23조 사망을 결부조항이라고 보는 견해라고 했죠. 그런데 얘네에 따르면 하나의 법률이 있는데,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공용침해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 보상 규정은 없대요. 그러면 법률이 만들어지긴 만들어졌는데 이 보상 규정이 안 만들어진 상황인데, 자, 안 만들어졌는데 이 안 만들어진 것을, 안 만들어진 건 일단 부작위의 일종이죠. 안 만들어졌는데, 다시요, 보상 규정이 안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은 이건 진정입법 부작위가 아니라 이 법률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황이야 라고 해가지고 부진정 입법 부작이라고 파악해요. 얘네들은 그래서 요런 결론을 따라 나오고 있긴 한데, 아무튼 요 표현도 기억해 주세요. 부진정 입법 부작이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거와 대비되는 견해인 보상 입법 부작위 위헌설은요, 얘는 진정 입법 부작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자, 바로 들어갈게요.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이라는 견해가 있는데 얘는 뭘 주장하는 거냐면 공용침해 근거 규정이 위헌인 게 아니라 별도로라도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 별개로 위헌적인 것이다. 자, 이런 얘기죠. 자, 공용침해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보상에 대한 규정은 없대요. 그럼 얘는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면, 야, 꼭 보상에 대한 규정과 그 공용침해에 대한 규정이 하나의 법률에 있을 필요는 없어. 그러나 최소한 어떤 방식으로든 공용침해에 대한 법률 규정이 한다면 같은 법률에서든 다른 법률에서든 꼭 보상에 대한 규정이 반드시 제정돼야 돼. 뒤따라서,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그래서 얘는 23조 사망을 결부조항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인 거죠. 그러니까 이 견해에 따르면 이거 안 만든 부분, 보상 규정을 안 만든 부분이, 이 보상 규정이 원래 별도의 법률에도 존재해도 얘는 상관이 없다고 보죠. 그러니까 안 만들어진 부분이 그게 위헌인 거야. 그러니까 위헌 무효설은 공용침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만들 때, 야, 이걸 엉망으로 만들었네 보는 거예요. 왜? 그 근거 규정이 만들어질 때는 반드시 보상 규정이 뒤따라져야 되는데 안 만들었지? 그러니까 그 법이
만들어진 그 법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보는 견해이기 때문에 부진정 입법 부작이라고 보는데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같은 법률에 만들어질 필요는 없고 공용침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냐? 그럼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어. 그런데 보상 규정을 안 둔 부분, 안 만든 것, 그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진정입법 부작위 문제야. 왜냐하면 얘는 결부조항이 아님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주장하는 견해예요. 그리고 얘는 독특한 게 이 경우 그럼 공권력 불행사의 문제가 되겠죠. 진정입법 부작위가 되니까. 진정입법 부작위니까 공권력 불행사의 문제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헌법소원과 관련해가지고 이게 행정입법 배울 때 뭐라고 배워요 우리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부진정입법 부작위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불행사 문제가 아니라 행사 문제로 다퉈야 되고 진정입법 부작위의 경우에는 불행사 문제로 다퉈야 된다라고 기본 강의 때 배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공권력의 불행사를 이유로 이 경우는 진정입법 부작위니까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구제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구제수단을 헌법소원으로 보면서도 이 경우에 불행사를 이유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는 견해가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의 입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슈경설이라는 견해도 있는데 얘는 만약에 공용침해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보상에 대한 규정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헌법 규정, 예를 들어 헌법에 보면 재산권 보장을 하고 돼 있는데 근데 재산권을 침해하면서도 돈을 안 주니까 재산권 침해한 거네. 그러니까 재산권 보장에 관한 규정과 그것의 취지와 그 다음 평등의 원칙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야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얘가 배타적으로 특정인이 특별한 희생을 입었는데 돈을 안 준다? 그건 평등의 원칙에 반해. 원래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희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조금씩 피해봐야 되는 걸 한 놈이 몰빵해서 피해본 거니까 배상 안 해주는 평등의 원칙에 반해 라고 하면서 재산권 보장에 관한 헌법 규정의 취지와 평등의 원칙에 관한 헌법 규정의 취지를 유치 적용해가지고 이 경우는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견해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독일에서는 그런 경우에 이런 법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라는 것이 유치 적용설이죠. 이렇게 5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근데 학설은요, 판례는요. 자, 첫 번째, 우리 대법원은요, 보상 규정이 없냐? 그러면 일정한 요건이 갖춰졌다면 법률 규정 없어도 그냥 관계법률 유치 적용해서 손실보상 청구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다시, 우리 대법원은 어떤 입장이냐면 공용침해에 대한 근거 규정은 있는데 보상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유치 적용하면 돼. 이렇게 봐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얘는 그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얘는 유치 적용설인가? 이렇게 이해하고 싶지만 아니에요. 얘는 헌법 규정을 유치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얘는 뭘 유치 적용하래요? 법령, 관계 법령을 유치 적용하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박균성 교수님이 예와 예의 차이를 굉장히 클로즈업 해가지고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준별해야 되는 견해요. 유치 적용설과 대법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유치 적용 요건이 갖춰졌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경우 그것은 불법행위가 돼가지고 사업시행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건 뒤에서 다룰게요. 이건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 다음 헌법재판소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냐. 얘는 학자들은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봐요.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 뭐예요? 진정입법 부작위니까 이 경우 어떻게 하래요? 헌법소원 제기해가지고 공권력 불행사를 문제 삼아서 들어와라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얘는 위헌 무효설의 입장이 아니에요. 위헌 무효설은 자 취소소송 들어오거나 아니면 국가배상으로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맞죠? 손실보상 청구 안 되고. 근데 이 헌법재판소나 보상입법 부작위 위헌설은 뭐로 싸우래요? 헌법소원으로 싸우래요. 헌법소원 중에서도 공권력의 행사 말고 불행사를 문제 삼아가지고 그런 입장이니까 다르다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잠깐 보시면 자 이제 또 별개죠. 한편 특별한 희생이 있어야 손실보상 청구권이 성립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희생이란 공동체 이익을 위해 재산권에 대해 가해질 수 있는 사회적 제약. 예를 들어서 자신의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 하더라도 타인의 건물에 인접한 타인의 건물에 전혀 햇빛이 들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지어서는 약간 이상하죠? 들지 않게 하는 맞구나. 인접한 타인의 건물에 전혀 햇빛이 들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제한. 이런 것이 이제 소유권에 붙는데 뭔 소리냐면 자 어떠한 이제 재산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재산권에는 사회적 제약이라는 것이 당연히 가해져요.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 한복판에 100평짜리 땅을 샀어요. 그러면 저는 그 100평짜리 땅에 막 5만 층짜리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내 땅이니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그런 걸 지으면 이 주변 환경을 해칠 뿐더러 예를 들어 인접한 주민들이 있을 때 그런 막 햇빛이 가려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된다는 제약이 원래 따라 붙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자 이때 이제 사회적 제약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원래 그냥 당연히 상식적으로 당연히 감수해야 되는 거 말고 그걸 넘어선 희생을 말한다. 특별한 희생이라는 것은
원래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행사의 제한을 그냥 당연히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되는 선으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너무 심하게 받았을 경우 그런 것들을 갖다 특별한 희생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자 이제 공용 수용이나 공용 사용의 경우에는 보통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걸 평가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공용 수용이 뭐예요? 국가가 혹은 행정 주체가 혹은 그 사업 시행자가 어떤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뺏는 거 그러면 전 특별한 희생을 받은 거죠. 예를 들어서 공동체 이익을 위해 너의 재산을 뺏겠다. 그럼 전 특별한 희생을 받은 거로 취급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가지고 있던 서울 한복판에 갖고 있던 100평짜리 땅을 공동체 이익을 위해 뺏겠다. 그럼 저는 그냥 줘야 돼요? 아니죠. 특별한 희생을 받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겠죠. 혹은 공용 사용. 공용 사용이 뭐예요? 강제로 쓰는 거. 국가에서 와가지고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이 땅을 100평을 내가 10년간 강제로 쓰겠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희생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대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공용 제한은 조금 애매해요. 선생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공용 침해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을 입혔을 때 그때 인정되는 게 손실보상 청구권이잖아요. 근데 공용 침해가 유형화를 해보자면 공용 수용, 공용 사용, 공용 제한이 있잖아요. 공용 수용, 사용 제한이 뭐예요? 공용 수용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공용 사용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그 재산권을 강제로 사업 시행자가 쓰는 것이고 공용 제한은요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특정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네 땅에 원자력 발전소 들었을 것이야. 그러니까 넌 거기다 건물 짓지 마. 왜냐면 어차피 부셔야 되니까. 이렇게 제동을 거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그런데 그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과 특별한 희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게 상식적으로 내가 감수해야 될 선에 해당하는가 아니면은 이 경우는 좀 특별한 희생인데 그래서 좀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이게 애매한 경우가 많아서 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특별한 희생이라는 개념은 이제 평가적 개념이죠. 왜냐면 특별한 희생 이렇게 표현하니까 자신의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재산권에 대한 제한을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가 존재해요. 자, 공용 제한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떠한 땅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발생하게 되는 그 손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다시 자, 공용 수용이나 공용 사용이 있을 때는 그것이 특별한 희생인지 아닌지를 문제 삼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공용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조금 애매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강제로 재산권을 뺏거나 아니면 강제로 자기들이 써가지고 제가 못 쓰게 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쓰던 대로 쓸 수는 있는데 뭔가 약간 제동이 걸리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경우에는 공용 제한의 경우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가 여부가 애매한데 그것과 관련해서 특히 중요한 판례로 뭐가 있냐면 어떤 토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돼요. 개발 제한 구역이 뭐죠? 그린벨트.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그 땅은 이제 환경 침해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방식으로는 쓸 수 있는지 그걸 더 이상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요. 개발이 뭐예요? 예를 들어 토지 용지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건물을 제가 2층짜리 건물을 짓고 살고 있었는데 이거를 부시고 새로 예쁘게 신축 건물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그걸 2층짜리 건물을 3층, 4층으로 증축한다든가 아니면 30평짜리 건물을 뭐 50평으로 증축한다든가 이런 것을 못하게 돼요. 내 땅인데 못하게 돼요. 그때 발생하게 되는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한을 특별한 희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가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역사적으로 워낙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물어보고 있죠. 그 얘기들은 그리고 기본 강의 때 다 한 얘기들이 이 내용인데 쭉 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다 출제하고 있죠. 됐죠? 그 다음에 자 380쪽 가보시면 8번 공용 침해 작용이 위협하게 되는 경우로는 이 얘기는 갑자기 왜 나오냐면 자 손실보상 청구권의 발생의 손실보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 중 하나로 뭐가 존재하냐면 공용 침해 작용이 적법할 것 이것이 요구되죠. 그러면 공용 침해 작용 위협하면 어떻게 돼야 돼? 그때는 이제 불법 행위가 되니까 국가배상 들어가야 될 문제고 손실보상 청구권은 적법한 공용침해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용침해작용 위법하게 되면 안 돼요. 그때는 손실보상 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공용침해작용 위법하게 된다는 게 뭔 소린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위법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헌법 23조에서 수용, 사용, 제한 및 보상의 법률의 근거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 공용침해가 있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대요. 법률 규정도 없는데 했대요. 그럼 그것은 위헌인 것이고 위헌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법이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공용침해 작용 위협하게 되고 그때는 손실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여기 뭐 나와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구제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 다음 니은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아니구나. 별개얘기구나. 잠깐만요.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지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헌법을 보면 23조에서 23조가 애매한 것은 불가분 조항으로 그것을 해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지, 보상에 관해서 법률을 제정하라고 본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요. 그래서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제정되지 않았을 때 그때도 위법하게 돼요. 그 다음 또 공용침해 보상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침해에 대해서도 규정이 있고 보상에 대해서 규정이 있지만 그 집행이 위법한 경우, 예를 들어서 법에서 남의 땅을 뺏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웃 주민 100명에게 물어보고 찬성을 얻을 경우에 뺏을 수 있다 규정했는데, 배째라 뭐라는 거야, 우리는 이제 그냥 바로 들어가겠다 라고 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경우가 거론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적법한 작용에 의해 침해를 받은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통해서는 구제받을 수가 없고, 이 경우 학설은 이제 손실보상,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수용유사 침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 끝까지 다룬 다음 수용유사 침해 보상을 좀 다뤄볼게요. 그리고 우리 학설은 이렇게 주장하는데, 우리 대법원은 기역의 경우랑 디귿의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통해 구제받아야 된다라고 본 판례는 있고, 니은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는 없어요. 그래서 자, 수험적으로는 지금 여기도 되게 깊이 있게 들어간 거거든요. 수험적으로는 어느 정도만 기억하면 되냐면, 첫 번째, 위법한 작용이 있을 때에는 공용침해 작용이 위법했을 때에는 손실보상 청구권이 성립할 수 없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국가배상 들어가야지. 요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 것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경우가 언젠데? 요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어요. 그럼 이거 왜 써놓은 거냐면 그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좀 눈으로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공용침해 작용이 적법해야 손실보상 청구권이 성립하죠. 맞죠? 그럼 반대로 공용침해 작용이 위법했을 때는 손실보상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구제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국가배상이나 손해배상 같은 얘기죠. 국가배상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구제받아야 된다라고 학설은 보고 있고, 우리 판례도 기역과 디귿에 대해서는 그래야 된다라고 한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판례도 그냥 같은 입장이다. 그래서 손실보상이 아니라 공용침해에 대해서는, 위법한 공용침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한 가지 더, 학설은 손해배상 청구나 수용유사 침해 보상으로 구제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수용유사 침해 보상이 뭐죠? 요거 학설은, 자, 학설의 입장은 출제되지 않아요. 그런데 설명하려고, 이 문장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뒤에 가서 수용유사 침해 보상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얘를 기본 강의 때 했는데 이걸 복습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수용유사 침해 보상으로 구제받아야 된다고 본다. 이게 뭔 소리죠? 수용유사 침해가 뭐예요? 위법한 공행정 작용이 있을 때, 혹시,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쉴게요. 위법한 공행정 작용이 있을 때 어떻게 구제받아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등장하는 이론이 수용유사 침해 이론인데, 뭐라고 주장해요? 이 경우에는, 자, 공용침해 작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위법하대요. 그랬을 때는 수용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공용침해가 실제로 있었던 것과 비슷하게 이 경우에도 손실보상 청구권과 비슷하게 보상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수용유사 침해 이론인데, 이 견해는 왜 등장하는 거예요? 이 견해는, 위법한 작용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으로 혹은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다 구비해야 될 텐데, 손해배상 청구권의 성립 요건은 위법한 작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이런 것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위법한 작용이 있었는데 고의나 과실이 공무원에게 없었다면 그럼 손해배상 못 받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적법한 작용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으로 받을 수 있고, 위법한 작용에 대해서는 손해보상으로 구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위법하지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라면 아무 구제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억울하고 부당하다라고 해서, 그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장하게 된 이론이 수용유사 침해 이론인데, 그 수용유사 침해 이론에 따라 받을 수 있게 되는 보상을 수용유사 침해 보상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다시, 즉 갑자기 이 얘기 왜 한 거냐면,
얘는 수험적으로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얘는 수험적으로 안 중요하다는 게 이 경우에 학설은 수용유사 침해 보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본다는 건 수험적으로 안 중요한데 수용유사 침해 이론이 뭔지를 지금 복습해 본 거예요. 다시 자 동그라미 8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공용침해 작용이 적법하면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해요. 근데 공용침해 작용이 반대 해석하면 위협하면 손실보상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언제 위협하게 되는데 예시로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이고요. 학자들도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구제받아야 된다라고 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수용유사 침해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봐요. 손실보상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대법원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구제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공용침해 적용 위협하다 손실보상 못 받고 어떻게 받아야 되는데 구제받아야 되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구제받아야 된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다.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사족처럼 말씀드리잖아. 우리 대법원은 수용유사 침해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은 그냥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공용침해 적용 위협하다 어떻게 구제받아야 된다. 손실보상 안 되고 손해배상으로 구제받아야 된다라고 본다. 이렇게 보고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 9번까지만 할게요. 자, 손실보상 청구권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은 손실보상의 발생 원된 공용침해 작용 당시, 예를 들어서 공유수면 매립 면허 처분 당시, 그다음 뭐 승인 고시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때까지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기 써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성립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때까지 갖추고 있었던 재산권에 대해서만 이때 존재하고 있었던 재산권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을 해준다고 보고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말인지 뒤에 다시 다룰게요. 됐죠? 자 그러면 쉬었다가 380쪽 나머지 계속 들어가 볼게요.